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2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여러분들 며칠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 월요일 이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을. 맞죠? 아닌가? 아,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화요일 이후에, 화요일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하고 물건을 실으러 갔으니까, 맞나? 오후에도 했나? 아무튼, 요번 주에 정말, 제가 목포를 간다고, 화요일 날, 목포를 그 다음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새벽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하고 1시 반에 출발을 해서 목포에 한 6시 반 정도에 떨어졌습니다. 목포 하차하는 곳에. 좀 기다렸다가 하차를 하고, 근데 그 목포 위 장성이었나, 거기서 울산 가는 물건을 미리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딴 데도 가야죠. 근데 일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광에서 제천 가는 일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그걸 잡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김제를 또 들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목포에서 영광까지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물건이 늦게 나와서 뭐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김제 들렸다가 제천에 가서 또 물건을 내려주고, 제천에서 그냥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제천에서 이제 또 저 울산 가는 그 다음날 하차인 제천이 아니고 영월입니다. 제천 옆에 영월, 강원도까지 넘어갔어요. 영월에서 울산 가는 물건을 또 싣고 왔더니 집에 한 9시 정도에 왔어요. 와가지고 만 20시간을 연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진짜 목숨 걸고 일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신력을 마치 시험하는 듯한 일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포항에서 물건 싣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목포 갔다가, 목포에서 영광 갔다가, 영광에서 김제 찍고 제천 갔다가, 제천에서 영월 갔다가, 영월에서 다시 경주로 돌아온 겁니다. 한반도를 반 정도를 툭 잘라서 이렇게 돌아다닌 셈인데,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800km 좀 넘겠네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래도 잠은 잘 자서 8시간 정도 자고, 8시간 정도 자고, 그 다음날 울산에서 물건 내려주고, 또 울산에서 물건 싣고 경주로 와서 두 군데 하차를 하고, 어제 한 오후 3시 정도에 끝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치를 다 했다. 나는 이제 쉬는 일을 쉬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소주 한잔하고 일찍 잤는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잠을 그냥 거의 12시간을 그냥 내리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몸이 너무 무겁고 뭐랄까 숨도 좀 잘 안 쉬어지고 아, 심장에도 무리가 갔는지 심장도 막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는 수영을 또 좀 갔다 왔습니다. 수영 갔다가 수영을 하고 나니까 또 무지하게 또 졸음이 쏟아져서 또 잤습니다. 또 자고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어떻게 좀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분이 들어봐도 매출은 많이 올려서 좋았는데 또 가뜩이나 수요일 날은 주식이 폭락을 했었어요. 또 어저께는 또 폭등을 하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가뜩이나 힘든데 제가 오늘 번 그날 수요일 날 번 돈보다 한 5배가 넘게 주식이 손해를 보고 이러니 더 힘들더군요. 근데 또 다행히 어저께는 또 폭등을 해가지고 어제 오늘 주식이 좀 오르고 있어서 수요일 날 빠진 걸 만회하고도 남네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주식도 조금 샀어요. 이번에 좀 SK가 주주환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식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그에 덩달아서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자, 좀 뭔가 기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수익이 좀 나면 확실히 이제 일을 줄이고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수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수영 오늘 딱 갔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수영이라는 운동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물장구 치고 노는 방법이 있거든요. 운동량도 참 많고 그 많은 운동량에 비해서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재밌다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편안한 느낌도 들고 물속에 팍 잠수를 하고 숨을 참고 있으면 그래서 수영이 참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 만성 중이염이 있어서 귀에 물이 들어가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매우 아프고 일단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기마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마개를 하고 하니까 귀에 물이 안 들어와서 수영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진단명 사이코패스 오디오북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까지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 5장 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자들. 악당은 키스하면서도 당신의 이빨 개수를 세고 있다. 유대인 속담. 119쪽. 엘리즈가 제프리를 만난 것은 1984년 여름이었다. 그날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그녀는 친구들과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제프리를 만났고 그의 크고 환한 미소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그녀에게 곧장 다가와서는 전화번호를 물었다. 하지만 이런 배짱이 오히려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것 같았다. 엘리즈는 이미 그의 마력에 빠져든 상태였다. 바로 다음 날 제프리는 전화를 하고 엘리즈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그렇다. 그의 웃음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엘리즈는 당시 데이케어 센터 가로열고 미취학 아동,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을 주간에만 돌봐주는 시설 가로닫고 에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 제프리는 근무 시간 중 커피 타임에 맞춰 찾아오다가 점차 점심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내 퇴근 시간에도 모습을 보였다. 건물 밖으로 나설 때면 언제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제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엘리즈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저 연재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라고만 했다. 엄청난 양의 동전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그녀에게 빌붙기도 했다. 제프리는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았고 입은 옷도 모두 빌려 입은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 엘리즈는 그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파국을 맞은 후 돌아보니 자신이 그 유머로 인해 마취된 듯 방심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제프리의 농담에 깔깔대고 웃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그의 삶을 갈아먹고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사업 구상, 계획들을 늘어놓았으나 실제로 이루어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계획 중 어떤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그는 언제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 이젠 그거보다 더 굉장한 일이 있어. 진짜 대단한 거라고.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경찰이 그를 연행해 갔다. 다음날 구치소로 찾아간 엘리즈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프리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는 그의 카메라 장비를 훔쳐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판사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음이 드러났다. 제프리는 결국 투옥되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엘리즈에게 편지를 써댔다. 어떤 날은 하루에 3통의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다. 편지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 꿈, 계획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평생을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엘리즈는 언어의 홍수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다. 한 작가는 유사한 경우를 언어의 구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제프리는 넘치는 에너지를 쏟을 만한 적합한 대상을 찾아내기만 하면 세상을 모두 지배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 무엇보다 멋진 삶을 선사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다. 엘리즈는 너무나 감동받은 나머지 편지 말미에 덧붙인 돈 좀 보내줘 라는 추신에도 기꺼이 응할 지경에 이르렀다. 제프리는 8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즉시 엘리즈의 집으로 갔다. 엘리즈는 곧 다시 그에게 빠져들었지만 그녀의 룸메이트들은 제프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제프리는 룸메이트 중 한 명에게 수작을 걸었다. 또한 다른 룸메이트가 자는 침대로 기어들어가 우악스럽게 어깨를 찍어 눌러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어 두고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대는 그녀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프리는 이 공동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렸다. 이 여자가 좀 어리석네요.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딱 끊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뭐 운이 없을 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직업도 보니까 사람이 참 선량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자가 말입니다. 그는 떠날 생각도 일거리를 구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으나 엘리즈는 계속 그의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처음 일자리를 구해주었을 때 제프리는 면접에 통과해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첫날 바로 현금 출납기의 돈을 모두 훔쳐 달아나고 닷새 후 슬그머니 다시 나타났다. 그 사이 엘리즈는 한 친구에게서 제프리가 마약을 거래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나타난 제프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쾌활하게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다. 범죄의 증거를 들이대도 모든 것을 부인할 뿐이었다. 순간 엘리즈는 그를 믿어버렸다. 이후에도 계속 그녀는 제프리를 믿었다가 배신당하곤 했다. 이쯤 되면 좀 심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자가 좀 모자란 거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자가 모자라나요? 이 정도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모자란 거죠. 심각하다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엘리즈의 부모가 끼어들었다. 그들은 엘리즈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고 제프리와 사귀지 말라고 종용했다.
부모는 그의 매력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제프리가 자주 이상하게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면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제프리를 낙천적이고 낙관적이며 약간의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어쨌든 엘리즈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이성을 되찾았고 제프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제프리를 만나서는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제프리는 그녀의 팔을 잡고 눈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넌 절대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걸? 너도 알잖아. 순간 제프리 눈동자에 부모가 설명하던 그 냉혹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엘리즈, 난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며칠 후 엘리즈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자 본격적인 스토킹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생각건데 사이코패스들은 스토킹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워낙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다 하면 정말 뭐랄까 자기 자존심의 훼손을 입었다 생각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져서 굴복시키려 들 겁니다. 상대방은. 그게 스토킹이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에서도 막 많이 벌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들 아마 다수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거나 사이코패스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토커들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후 했죠.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는 편지들이 배달되더니 자살하는 대신 엘리지를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로 바뀌었다. 결국 제프리는 엘리지의 아파트를 찾아냈고 현관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패대기 쳤다. 다행히 엘리지의 오빠가 직장에서 일찍 돌아와 참극을 모면할 수 있었다. 여자의 오빠가 나타나자 제프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식간에 차분해지더니 쌩글쌩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는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폭풍은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지는 몇 년이 지나서야 그의 소식을 들었다. 다시 감옥에 갔다는 것이다. 죄목은 대부분 강도와 사기였으며 강간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출소한 후 잠시 구깃배에서 일하다가 다시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그 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엘리즈는 지금도 자신이 처음에 왜 그를 그토록 완벽하게 신뢰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최면 실제로 최면이 걸리죠. 뭐 어떻게 최면 수사가 뭐 탁 하면은 막 최면이 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현상,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최면에 걸렸다. 어떤 나쁜 놈에게. 최면이 근데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최면에서 깨어났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알아낼 수는 없으나 자신이 제프리의 매력에 눈멀어 말 그대로 거의 잡아먹힐 뻔했음이 명백했고 이후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어떤 남자도 사귀지 못했다. 그런 관계가 있긴 있나봐요. 마치 진짜 사자, 맹수와 그 맹수의 먹이, 사슴이라든지 초식동물들의 관계. 사자가 탁 쏴보면 초식동물이나 그 동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나 봐요. 특히 선량한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고 악당들은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그런 자들이 너무 쉽게 보이는 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처럼 그들을 장악하고 이용해 먹고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 속의 엘리즈는 나이 학생이었다. 지금은 이 경험과 함께 정규 교육을 통해 사이코패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제프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쉽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있어서 행동 규칙이란 연필로 쓴 것과 같았어요. 커다란 지우개로 얼마든지 몽땅 지워버릴 수 있죠. 그녀의 말이다. 이래서 사람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배워 나가야 되는 이유, 수많은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나쁜 인간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고 좀 더 나가면 자기와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자들을 알아가면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3권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 계속 읽어 나가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주 대단히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된 책도 사다 놨거든요. 몇 권 사다 놨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는 글입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책과 영화가 개봉되자 온갖 신문과 TV에서 내게 질문을 퍼부어댔다. 영리한 정신과 의사이자 식인살인자인 끔찍한 주인공 한니발 렉터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냐는 물음이었다. 책과 영화의 묘사만을 본다면 렉터에게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기적이고 으스대며 얼음같이 냉정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무자비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단순히 미친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렉터는 물론이고 영화에서 여자의 껍질을 벗기는 변태적인 연쇄살인범 버팔로 빌도 모두 실제 사이코패스였던 연쇄살인범 에드워드 게인을 모델로 창조해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 그런 괴물이지. 진짜 백이 사이코패스라고. 지금껏 이런 걸 산채로 잡아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말이야. 렉터가 수감되어 있던 범죄자용 정신병동 원장의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은연중에 사이코패스는 모두 고문과 사지절단을 일삼는 끔찍한 연쇄살인범일 거라는 잘못된 통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렉터가 사이코패스일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유형은 절대 아니다. 허구의 인물인 렉터가 실존한다면 그는 매우 특이한 사례가 될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사실 북미 전체를 통틀어 100명도 안 될 만큼 극히 드물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북미에만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모든 연쇄살인범이 사이코패스라 해도 연쇄살인범 숫자의 2에서 3만 배가 넘는 숫자의 연쇄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이코패스가 사회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를 렉터와 같은 괴기스럽고 가학적인 살인자로만 묘사하면 일반인에게 왜곡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사이코패스가 법을 어기는 동기는 대부분의 경우 기묘한 권력욕과 성적 굶주림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죽을 듯하는 변덕, 자신의 평범한 필요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는 기대로 인해 범죄가 촉발되는 것이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좀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이코패스에 관한 초기 비교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교적 초기의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지금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적당한 책을 고른 겁니다. 이 이후의 책은 좀 더 강론, 그리고 지금 좀 더 현대적인 연구를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목소리. 사회에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한다. 법으로 규정되어 되기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굳어진 부분도 있다. 이런 규칙들이 개인은 물론 복잡한 사회 구조를 튼튼하게 지탱해준다. 보통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다음의 이유들로 규칙을 따른다. 1. 편의상 숫자를 붙이겠습니다. 1. 경찰에게 붙들릴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판단. 그렇죠. 2. 선악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신념. 네. 3. 사회적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4. 다른 사람의 감정, 권리, 필요, 행복을 고려하고 공감하는 능력. 네. 점점 1, 2, 3, 4 이렇게 번호가 윗번호, 높은 번호로 갈수록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고등한, 좀 더 고등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사회의 규칙과 규제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화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우선 아이일 때부터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고, 양육, 학교 교육, 사회 경험, 종교와 같은 사회와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신념, 마음가짐, 행동 기준을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의 성가신 목소리가 형성된다. 사람은 양심의 도움으로 유혹에 저항하고 죄의식을 느낀다. 내면의 목소리와 내면화된 사회 규범 및 규칙이 마음속 경찰 역할을 맡아 법이나 실제 경찰력, 주위 사람의 기대와 같은 외부적 통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 네. 이런 내면적 통제가 바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각종 규칙을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사이코패스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마음속 경찰의 통제력을 깨닫게 된다. 제프리 같은 사이코패스는 양심을 형성하는 사회와의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줄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머리로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받게 될 영향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규칙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든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좀도둑질에서 잔인한 살인까지 어떤 반사회적 행동도 할 수 있다. 이게 사이코패스의 딱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프리 같은 사이코패스는 양심을 형성하는 사회와의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줄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머리로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받게 될 영향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규칙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끈질기게 계속되는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든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좀 도둑질에서 잔인한 살인까지 어떤 반사회적 행동도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에게 양심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단 네,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당할 것 같아서 알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체크했습니다. 자, 사이코패스에게 양심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인가 봅니다. 사이코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정도의 공포나 두려움 같은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대부분 유년 시절에 제재를 받았던 기억으로 인해 사회적 터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진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 행동하려는 욕구 자체를 억누르기도 한다. 돈을 빼앗고 싶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에게는 금지된 행동이 두려움을 일으키지 못하며 벌을 주겠다는 위협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제프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똑같은 범죄로 인한 구속 및 유죄 판결을 반복한다. 아무리 처벌해도 충동적인 그의 범죄 욕구를 단념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박스 안에 글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관심을 가진 대상에 무섭게 집착하고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한다. 임상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 번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비추는 협각 탐조 등에 비유하기도 한다. 육식동물이 사냥감을 노리는 집중력과 같다고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집착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유명한 운동선수는 보통 성공을 위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려고 공에서 눈을 떼거나 누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타자는 타율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도 많다. 관심 있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위험 신호와 같은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문제점이다. 이들은 어떤 한 가지를 얻어내려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른 중요한 신호들을 모두 무시해버린다. 2차 대전 중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무릎으로 덤벼드는 사냥개처럼 다른 생각 없이 곧장 목표물로 돌진했다. 하지만 연료 공급, 고도, 좌표, 다른 비행기의 위치 같은 부가적인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는 영웅이 됐지만 더 많은 수가 허무하게 사살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 기회주의자, 은둔자와 같은 오명을 썼다. 자, 그다음 사이코패스의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영향력이 없다. 양심이란 양심 자체를 느끼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잣말을 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A.R. 루리아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행동을 규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A.R. 루리아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올리버 섹스 책에 나온 의사 선생이죠. 러시아 올리버 섹스 선생이 매우 존경하는 러시아의 정신의학
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그저 글을 읽는 것처럼 혼잣말을 한다. 엘리지의 눈메이트를 강간하려는 순간 제프리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제길, 이 여자를 강간하다간 지옥 맛을 볼지도 모르겠는걸? 에이지에 걸릴지도 모르고 애가 들어설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엘리지가 날 죽이려 들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에게 오늘 저녁 야구 경기를 봐야지 하는 생각과 마찬가지일 뿐 별다른 감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그는 이 자기 만족적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야기할 파장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다음 사이코패스는 행위의 결과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능력이 매우 약하다. 구체적인 보상과 모호한 미래를 저울질을 한다면 당연히 눈앞의 떡에 더 강렬한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더욱이 희생자에게 미칠 영향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제프리에게는 엘리지가 동반자라기보다는 그저 의식주와 용돈을 제공하고 놀이나 섹스 상대가 되는 하나의 연줄에 불과했다.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지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냈다고 판단하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자, 그다음 좀 제목에 소제목들의 번호를 좀 붙였으면 읽기가 좀 편할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불편하네요. 사이코패스의 선택. 물론 사이코패스도 사회를 유지하는 무수한 규칙과 터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들도 로봇처럼 맹목적으로 일시적 필요, 충동, 기회만을 쫓아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정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제멋대로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으로 상상한 두려움을 잣대 삼아 행동을 통제한다. 또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스스로에게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유능하며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얻어낼 수 있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으로 상황을 평가한다. 위태로운 미래, 부끄러움, 고통 등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등 양심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숙고할 때 고려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와 가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이라면 사이코패스가 경험하는 세계를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박스의 글입니다. 웨스트 밴쿠버의 방파제 옆으로는 철로가 나란히 뻗어 있다. 하루에 몇 차례만 기차가 오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조깅을 하곤 했다. 1년 전쯤에 내가 달리기를 끝내고 몸을 식히고 있을 때 기차 통과 신호가 울리면서 차량들이 멈춰섰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기차는 오지 않았고 신호등은 계속해서 번쩍거렸다. 신호등은 분명 고장난 것 같았다. 하지만 맨 앞에 멈춰서 있던 차량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뒤쪽에 있던 차들이 하나씩 핸들을 돌려 그 차 옆으로 돌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10분 후에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신호등은 계속 번쩍이고 있었고 맨 앞에 있던 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 고지식한 차량 운전자와 사이코패스를 비교해보자. 이 운전자는 내면적 통제가 너무나 강력한 반면 사이코패스는 터무니없이 약하다. 이 운전자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반면 사이코패스는 간단히 무시해버린다. 이 운전자는 안 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이코패스는 이 목소리를 향해 바보 같으니 어서 꺼져버려 라고 호통치며 비웃는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사회와 충돌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68년에 프랑스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화장실 낙서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졸고 있는 경찰관이 있다.
그가 살해당한 것이 틀림없다. 글쎄요, 이 박스글은 좀 엉뚱하네요. 자, 심리 영화. 최근에는 사회 규범이나 양심의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는 세기의 사기꾼이나 냉혈 살인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유명한 영화 몇 개만 꼽아보면 좋은 친구들, 미저리는 봤어요. 퍼시픽 하이츠, 적과의 동침, 광대한 일상 속 사랑, 거짓말 그리고 살인, 아름다운 오해, 케이프 피어, 함정 살인, 가장 뛰어난 공포물인 양들의 침묵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하드카피, 커렌트 어페어, 집중 수배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범죄 현장이나 재현된 현장을 보여준다. 1991년 2월 10일자 뉴욕타임스에는 깊숙이 들어앉아 기회를 노리는 사이코패스와 친하게 지내기라는 브루스 웨버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글에서처럼 기괴하게 비비꼬인 마음에 매혹되는 것은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하고 가로 열고 섹스피어의 오델로에 나오는 음험하고 간악한 인물 가로 닫고 에서 노먼 배치먼 가로 열고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에 나오는 악인으로 정신 이상이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죄책감으로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모텔에 든 손님을 살해함 가로 닫고 블라디미르 나보코브의 험버트 가로 열고 놀리타에 나오는 불문학자로 19세의 놀리타와 사랑에 빠지자 그녀의 어머니와 결혼한 뒤 살해한다 가로 닫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릴런드 파머 밥 가로 열고 영화 트윈픽스에 나오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딸 로라 파머를 살해하고 죽어가는 로라를 안고 춤을 춘다 가로 닫고 까지 책이나 연극, 영화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악행의 논리는 대부분이 허구다. 하지만 작가나 배우의 상상력만으로 이들을 그려낼 수 없을 때는 칼잡이 잭 가로 열고 1880년대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 가로 닫고 딕과 페리 가로 열고 캔자스주 시골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들 가로 닫고 게리 길모어, 찰스 맨슨 가로 열고 사교 집단 맨슨 패밀리의 교주이자 시대의 연쇄살인범 가로 닫고 와 같은 끔찍한 실제 인물로부터 영감을 이끌어낸다. 히틀러, 스탈린, 리처드 3세와 같은 시대의 살인마는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의 문필가들은 아마도 사담 후세인을 보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을 것이다.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의 기괴한 행위에 매혹되는가? 양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엄청난 매력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웨버는 이러한 의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악은 분명 매혹적인 것이다. 책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개구장이의 장난부터 극악무도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어 한다. 이것이 무자비한 악행의 상징인 사이코패스가 일반인 사이에서 그토록 안정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다. 웨버는 법정 정신과 의사 노널드 마크맨이 살인자를 연구하여 쓴 진정한 악을 근거로 삼았다. 마크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환상으로 그치고 마는 내면적 통제가 없는 삶을 실제로 누리는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코패스의 내면에는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기 때문에 은연중에 매혹을 느끼는 것이다. 웨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사이코패스다.
확실히 이 말이 틀렸다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은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양심. 양심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명뿐만 아니고 인류 전체의 존재 이후에 어떤 축적된 경험, 지식 같은 게 쌓여서 현대 우리에게까지 물려 내려오게 된 그 무엇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 매우 그래서 귀중하죠. 그런 양심을 저버렸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자,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 조앤 인트레이터는 현실과 영화 속 사이코패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 여기서 그녀는 영화가 동일시 형태를 빌어 가벼운 호기심에서 출발한 관객을 관음증이라는 감정적 행위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조앤이 묘사하는 영화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인용입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쉽게 상상 속에서 엿보기의 즐거움에 빠져든다. 어두운 극장에 앉으면 의식적인 정신세계가 약화되어 초자, 즉 양심의 제약에서 벗어난 채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미묘한 자의식, 공격성, 섹스의 즐거움 등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적 경험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가 야기하는 위험과 파괴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영화가 아직 내면적 규범을 확립하지 못했거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영화 보고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웬만하면 좋은 영화 보고 좋은 긍정적인 어떤 모델이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이유 없는 반항. 정신분석자 로버트 린드너는 1944년에 범죄 심리학 책인 이유 없는 반항을 저술했다. 린드너는 사이코패시를 역병에 비유하면서 그 파괴적 잠재력이 너무 가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코패스를 사회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인용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반항자다. 일반 규칙과 규범을 아주 철저하게 어긴다. 이유 없는 반란자고 슬로건 없는 선동가며 계획 없는 혁명가다. 즉 사이코패스의 반항은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한다. 어떻게 가장하든 그의 모든 노력은 자신의 일시적 바람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일 뿐이다. 시대에 따라 문화는 변하지만 사이코패스의 반항은 한결같다. 1940년대 중반에 린드너는 대부분의 사이코패스가 개인의 자유가 반짝이고 공동체의 제재 및 통제가 없으며 육체적, 심리적 제약이 없는 사회의 경계를 배회한다고 썼다.
오늘날에는 사회 어디에서나 사이코패스를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왜 영화, TV, 책과 잡지들에서 점점 더 사이코패시에 열광하는 걸까? 젊은이들의 폭력 범죄는 왜 갈수록 늘어나는 걸까? 한 전문가 언급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인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젊은 범죄자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상대방을 살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범죄는 이제 전체 사회를 괴롭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이코패스에게서만 볼 수 있던 무책임한 태도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회를 사이코패스 번식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이 사회가 그들에게 희생물로 가득 찬 거대한 죽음의 땅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매일 아침 끔찍한 소식들이 넘쳐나는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이런 의문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이코패스들이 활개칠 수 있는 적당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듯해요. 보면 그 사람에 관계없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뭐 존경을 받는다거나 우대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도 많고, 국영수 공부 시험 잘 봤다는 이유만으로 과분하게 너무 거대해져 버린 권력이 주어진다거나, 검사 같은 사람들, 아니면 판사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사이코패스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새 책으로 경제 관련해서 새 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